저 옥패는 설마 그럴 리가. 그 옥패가 아직 남아 있었다니. 그 옥패를 본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의주 장터 한복판, 누더기 옷을 입은 두 형제가 짐짝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의 목 아래에서 햇빛을 받아 푸른 옥 하나가 번뜩였습니다.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평생 잊지 못한 그 문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실 어이만이 지닐 수 있었던 옥패. 설마 이게 아직 남아 있었다니. 내 손이 떨렸습니다. 30해 전 피로 얼룩진 밤 이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믿었던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을 지금 당장 데려오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역관 장문석이 왜 거지 아이들을 부르지? 그러나 그 순간 내 눈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형제는 지금 죽은 줄 알았던 어이의 핏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3년 전 한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13년 전 어이의 집, 한양 서쪽 사람들 발길이 뜸한 골목 끝에 작은 기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왕실 내의원 소속 어의 윤경서였습니다. 궁에서는 명이라 불렸지만 권세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내였습니다. 그의 아내 정씨 부인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약으로는 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13살 형 윤하준, 10살 동생 윤하민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준은 이를 악물고 있었고 하민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씨 부인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부인은 베개 아래를 더듬어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를 풀자 그 안에서 옥패 2개가 나왔습니다. 푸른빛이 깊었고 표면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약초와 용이 얽힌 문양, 다른 하나는 봉황과 침통이 새겨진 옥이었습니다. 이것은 너희 아버지가 어이가 되던 날 받은 옥패다. 부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형은 용을, 동생은 봉황을 가져라. 두 형제가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워야 할 옥이 이상하게도 손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옥패는 너희가 누구인지 증명해 줄 것이다. 부인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절대 사람을 가리지 말고 보여라. 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울 땐 반드시 꺼내라.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은 동생을 지키고 동생은 형을 믿어라. 어미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구나.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날 밤 정씨 부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보름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윤경서 어이는 궁으로 불려갔습니다. 급한 병이 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경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내의원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의 윤경서, 약을 잘못 써 임금을 위태롭게 했다.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습니다. 윤경서는 그날 밤 옥사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죄를 견디지 못해 자결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부터 형제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의 여동생 윤씨 고모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가엾은 것들, 내가 돌봐주마. 처음 며칠은 정말 그랬습니다. 밥을 해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밤이면 약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녁상이었습니다. 하민이 숟가락을 들다 반찬을 조금 흘렸습니다. 그것이 고모의 치마에 묻었습니다. 순간 고모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손이 올라갔고 뺨을 때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민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준이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모님 아이입니다. 그러나 고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의 밥상은 줄었고 잠자리는 헛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문서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밤 형제는 들었습니다. 고모와 낯선 사내가 속삭이는 소리를 저 애들만 없으면 어의 집 재산은 다 우리 거요. 역관 쪽에 팔아넘기면 흔적도 안 남습니다. 그 말에 하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하준은 옥패를 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남을 이유다. 새벽녘 형제는 수레에 실렸습니다. 눈발이 흩날렸고 집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민이 떨며 물었습니다. 형, 우리 어디 가는 거야?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생의 손을 잡고 옥패를 꼭 쥐었을 뿐입니다. 수레는 의주 장터를 향해 덜컹이며 굴러갔습니다. 의주 장터 느티나무 아래 형제는 사흘째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떠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무 뿌리 옆에는 깨진 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쌀 몇 톨과 이름 모를 콩껍질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주는 그 사발을 두 손으로 붙잡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발치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신발, 흙 묻은 버선, 말발굽에 튄 진흙. 동량 좀 주십시오. 말은 입 밖으로 나왔지만 그 소리는 바람에도 묻힐 만큼 작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안 하면 동생이 죽는다. 하민은 형의 품에 반쯤 안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형의 옷자락을 붙잡은 손에는 힘조차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찬 기운이 땅에서부터 기어 올라와 뼛속을 파고들었고 낮이 되면 굶주림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거지가 한둘이 아니야. 다 불쌍하면 나라가 망하지. 그 말들이 칼처럼 형제의 귀를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입구 쪽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들린 것은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또각또각. 그 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길 비켜라. 역관 날이 행차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고 장터 한복판이 서서히 갈라졌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사내가 말에서 내려 땅을 디뎠습니다.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긴 여정에 지친 흔적이 옷자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 팔도를 오가며 국경 무역과 외교를 맡던 역관 장문석이었습니다. 장문석은 늘 그렇듯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곡물가, 상인들 얼굴, 외지인의 동양, 모든 것이 늘 보아오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멈춰섰습니다. 정확히는 그 아래 웅크리고 앉은 큰 아이의 목 아래였습니다. 햇살 한 줄기가 우연처럼 스며들어 그곳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푸른 빛이 번뜩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장문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다시 햇빛이 움직였고 푸른 옥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장문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해 전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던 국경의 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직전까지 몰렸던 자신, 그때 단 한 사람이 자신을 살려냈습니다. 왕실어의 윤경서, 그리고 그가 말없이 건네주던 바로 그 옥패의 문양, 장문석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옥패는 분명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어이가 죽으면서 함께 사라진 장문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형제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한 걸음이 형제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될 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장문석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형제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단 도포의 자락이 장터의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광경에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역관 나리가 거지 앞에? 저게 무슨 일이지? 그러나 장문석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형하준의 목 아래서 희미하게 빛나는 푸른 옥만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옥패를 말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 옥패를 어디서 얻었느냐? 하준은 본능적으로 동생 하민을 끌어안았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큰 어른이 무릎을 꿇고 바라보는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위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유품입니다. 그 한마디에 장문석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그는 마치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 천천히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비단 안쪽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옥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푸른 빛, 깊고 묵직한 색감, 햇살을 받자 두 옥패는 마치 서로를 알아본 듯 같은 결로 빛을 반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것 봐, 똑같잖아. 장문석은 두 옥패를 나란히 들어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문양, 각인, 모서리의 마모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왕실 레이온 어이에게만 내려지던 옥패, 장문석의 눈이 천천히 하준을 향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마치 두려운 진실을 꺼내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경서 어이였느냐? 그 이름이 공기 속에 떨어지자 하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 그 짧은 대답이 모든 것을 확정지었습니다. 장문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터의 흙바닥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이 아이들의 아버지였구나. 30해 전 장문석은 변방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조작되었고 증인들은 매수되어 있었으며 그의 목숨은 이미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시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 왕실 어이.
윤경서였습니다. 그는 장문석의 상처를 살폈고 누명을 하나하나 짚어냈으며 끝내 그의 무죄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이 옥패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살아서 바르게 살라. 그 뜻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장문석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살았다. 그의 입에서 흐느끼듯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분의 핏줄이 정말 살아있었구나. 장문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형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굶주림에 앙상해진 얼굴, 누더기 옷, 그러나 꺾이지 않은 눈빛. 그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켜야 한다. 장문석은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수레를 이리로, 그리고 하준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하준은 망설였습니다. 저희를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장문석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내 목숨을 살려주셨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킬 차례다. 그는 형제를 자신의 수레에 태웠습니다. 두툼한 이불이 깔려 있었고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민이 형의 품에서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형, 여기 따뜻해. 그 말에 하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장문석은 수레의 휘장을 내리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수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의주 장터의 소음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어이의 은혜는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주 장터를 벗어난 수레는 느릿하게 눈 덮인 길을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휘장 안은 따뜻했지만 하준의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수레가 덜컹거릴 때마다 하민의 숨이 거칠게 흔들렸고 그 소리가 하준의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아니, 아직 아니다.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 외곽 어이의 옛집 고모 윤 씨는 빈 사랑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문서함은 비어 있었고 약방 장부도 토지 문서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터에 버려졌어야 할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들 설마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 윤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이, 무슨 일입니까? 숙부 윤태수였습니다. 윤 씨는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놓쳤어. 그 애들 누군가 데려갔어. 윤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윤 씨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역관이다. 장터에 역관이 왔고 그놈이 아이들을 수레에 태웠다는 말을 들었어. 순간 윤태수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설마 옥패를 본 겁니까? 윤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렇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거지 새끼들한테 왜 무릎을 꿇겠어? 윤 씨는 방 안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이대로 두면 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입을 열면 우린 다 끝이야. 윤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하실 생각입니까? 윤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쫓아가. 수레가 의주를 벗어났다면 아직 멀리 못 갔어. 돈이 필요해. 사람도. 윤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마지막 수단을 꺼냈습니다. 추격. 수레는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눈은 점점 굵어졌고 바람은 매서워졌습니다. 하민의 몸은 다시 달아올랐고 숨은 점점 얕아졌습니다. 하주는 동생의 손을 잡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또각또각또각 하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대감님, 하준이 휘장 밖으로 작게 불렀습니다. 장문석은 즉시 수레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쫓아온다.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추격이었습니다. 속도를 올려라. 마부가 채찍을 휘둘렀고 수레는 눈길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는 쉽게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의 습격, 해가 완전히 지고 산길이 어둠에 잠겼을 즈음 수레는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앞길에 쓰러진 나무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문석은 즉시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내려서 대비해라.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사람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횃불이 켜졌고 낯선 사내들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윤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관나리,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미쳐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다시 내놓으시오. 장문석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럴 수 없소. 윤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 집안 사람들입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이요. 장문석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피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요. 윤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실? 진실 따위가 배를 불려줍니까? 그녀는 손을 들어 사내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잡아라. 순식간에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하인들과 사내들이 엉켜 싸우기 시작했고 횃불이 쓰러지며 불꽃이 눈 위에 튀었습니다. 하주는 휘장 안에서 동생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민이 헛소리를 했습니다. 형, 무서워. 하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또 빼앗기지는 않겠다. 장문석의 결단. 그때 장문석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멈춰라. 그는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나는 조정에 이미 보고를 올렸다. 오늘 밤 이 길로 금이군이 온다. 윤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겠지. 아니다. 장문석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역관이다. 이 나라의 길은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멀리서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태수가 뒤를 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누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윤 씨는 이를 악물고 형제를 노려보았습니다. 끝난 줄 알지 마라. 그녀는 뒤돌아서 어둠 속으로 도망쳤고 사내들도 흩어졌습니다. 남은 밤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하민의 숨은 여전히 가빴고 하주는 동생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장문석은 하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하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님이 계셔서 저희가 살았습니다. 장문석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 아이들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내겠다. 그 밤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수레는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눈이 그친 새벽이었습니다. 산길 위에는 밤새 쌓인 발자국만 남아 있었고 수레는 조심스럽게 관아가 있는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민의 숨은 여전히 가빴습니다. 잠든 듯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이마는 식지 않았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하주는 한순간도 동생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번엔 꼭 살린다. 장문석은 술의 휘장 밖에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설 차례다.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관청의 문이 열리다. 의주관아의 문은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열렸습니다. 장문석은 역관의 인장을 꺼내 아전 앞에 내밀었습니다. 조정에 직보할 일이다. 아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역관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국경과 외교 그리고 조정의 정보가 가장 먼저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잠시 뒤 의주 부윤이 대청에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 새벽에? 장문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서 뭉치를 바쳤습니다. 윤경서 어이의 사망 경위, 고모 윤 씨의 재산 편취, 형제 유기 및 살해 미수, 장터 추격과 사병 동원. 부윤의 얼굴은 문서를 넘길수록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장문석은 낮게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증인도 물증도 살아있는 아이들도 모두 여기 있습니다. 그 말에 하주는 동생을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왕실 어이의 이름이 다시 불리다. 그날 낮 조정으로 급보가 올라갔습니다. 윤경서 어의 누명 사건 재조사 요청. 그 이름이 다시 기록 위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3일 뒤 의금부 관리가 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윤 씨 고모와 숙부 윤태수는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문서가 모두 봉인되었고 은닉했던 장부와 뇌물 기록까지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그 애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살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민의 앙상한 몸과 하준의 굳은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판결, 의금부 대청, 윤 씨는 포승줄에 묶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하준과 하민은 장문석 곁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의금부 관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윤 씨는 왕실어의 가문의 재산을 탐하고 조카들을 유기, 살해하려 한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정의의 선고, 외삼촌 윤태수는 사병을 동원한 죄로 곤장후 귀양에 처한다. 부윤의 목소리가 대청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태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옆에 윤 씨 숙모가 끌려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옷은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더기 같은 죄인복 차림이었습니다. 윤 씨는 어이의 재산을 편취하고 조카들을 유기한 죄 그리고 살해를 기도한 죄로 종신 유배에 처한다. 윤 씨는 끝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부유는 마지막 문서를 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경서 어이는 누명을 벗는다. 그 한 문장이 대청 안을 울렸습니다. 하주는 그 순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천천히 풀려내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이름이 깨끗해졌습니다. 천천히 돌아온 봄, 하미는 장문석의 보호 아래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의원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맥이 너무 약합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먹여야 합니다. 죽 한 숟갈도 힘들어하던 아이는 사흘째 되던 날 스스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배고파. 그 말 한마디에 하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일주일 뒤 하미는 따뜻한 물을 스스로 마실 수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사발을 들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는 모습을 하주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하미는 방 안을 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마당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장문석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틀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작은 아이의 모습, 형이 그 옆에서 손을 뻗어 언제든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문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살았구나. 정말로 살았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밤마다 켜진 등불, 하주는 아버지가 남긴 의서를 꺼내 밤마다 읽었습니다. 처음엔 글자가 어려웠습니다. 한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장문석이 옆에 앉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글자는 맥이다. 사람의 생명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하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겼습니다. 글자를 짚어가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살리는 손이 되자 아버지처럼 어머니를 살리지 못했던 그 무력함을, 동생을 지키지 못했던 그 두려움을 이제는 힘으로 바꾸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장문석이 물었습니다. 왜 의원이 되려 하느냐? 하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장문석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주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살린 사람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장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하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름을 지키는 법. 어느 봄날 장문석은 두 형제를 불렀습니다. 너희를 내 양자로 들릴 수도 있다. 하준과 하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문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희는 너희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윤하준, 윤하민, 그 이름이 너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하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감님, 나는 너희 아버지께 빚을 졌다. 장문석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분이 내 목숨을 살려주셨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지킬 뿐이다. 하지만 너희 삶은 너희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푸른 옥패, 윤경서 어이의 것이었습니다. 이건 권력이 아니다. 장문석은 하준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책임이다. 이 옥패를 차는 순간 너는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걷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되 명예를 구하지 말고 정직하되 비겁하지 말며 가난한 이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옥패가 가진 무게다. 하준은 두 손으로 옥패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님. 그날 밤 하준은 옥패를 목에 걸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푸른 빛이 가슴에서 빛났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던 옥패,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한성 내의원, 이른 아침 환자 하나가 실려왔습니다. 급하오. 아이가 열병으로 쓰러졌소. 새로 임명된 젊은 의관이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이름은 윤하준. 20이 갓 넘은 나이였지만 손놀림은 노련했습니다. 이리 눕히시오. 환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빠르지만 아직 괜찮습니다. 열을 내려야 합니다. 하준은 침을 놓고 약을 다리게 했습니다. 한 시진 뒤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준은 웃으며 손을 내밀어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문 밖에서 장문석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온통 하얗게 센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하민이 그 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잘하고 있죠? 하민은 이제 건강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문석의 상단에서 일을 배우며 의주와 한성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장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준은 밖을 보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바람이 전하는 말.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윤경서 어이의 묘 앞에 섰습니다. 한성 외곽, 작은 언덕 위, 잘 돌본 흔적이 역력한 단정한 무덤이었습니다. 하준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내의원 의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걸으셨던 길을 이제 제가 걷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이어갑니다. 바람이 불어 풀잎이 흔들렸고 하준의 가슴에 걸린 푸른 옥패가 햇살을 받아 잠시 빛났습니다. 하민도 형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형처럼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형이 병을 고치면 저는 굶주린 이들에게 양식을 나누겠습니다. 두 형제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언덕을 넘어갔습니다. 장문석은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30해 전 변방에서 윤경서 어이가 내 목숨을 살렸기에 오늘 나는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고 내일 이 아이들이 살아 누군가를 살릴 것이다. 은혜는 그렇게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준이 환자의 손을 잡을 때마다 하민이 굶주린 이에게 밥을 건넬 때마다 윤경서 어이가 심은 선한 씨앗이
또 한 번 꽃을 피울 것입니다. 석양이 언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왔고 옥패가 다시 한 번 빛을 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마치 축복하듯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영원히 이어집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일을 살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곁에 별트리안 야담이 함께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별트리안 야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